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손으로 누른 다음 다시 한번 도끼를 어루만져 위치를 바로 잡은 뒤 조심스레 귀 기울이며 조용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계단은 텅 비어 있었고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으므로 그는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2층에 빈 아파트가 있고 그 안에서 칠장들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힌 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물론 저 사람들이 여기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2층이나 위에 있으니까. 어느새 4층에 도착했다. 맞은편 집의 문이 바로 저기 있다. 맞은편 아파트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노파의 집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3층의 아파트도 모든 정황으로 미뤄보아 역시 비어있음에 틀림없었다. 문패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집 사람들도 이사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노파 집의 동정을 살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계단 아래쪽에 귀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핀 뒤에 문에 다가가 옷매무새를 고치고 다시 한번 올가미에 걸려있는 도끼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얼굴이 너무나 창백한 것은 아닐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특별히 흥분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이 노파는 의심이 많은데 심장의 고동이 진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더더욱 심하게 고동칠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을 천천히 뻗어 종을 울렸다. 30초 뒤에 다시 한번 종을 울렸다. 이번에는 더욱 세게. 대답이 없다. 함부로 종을 울려봐야 소용도 없고 더구나 그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노파는 물론 집에 있었지만 그는 의심이 많은 데다가 혼자였다. 그도 그녀의 습관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귀를 문에 바싹 갖다 붙였다. 그의 감각이 너무 예민해졌기 때문인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면 정말 잘 들려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문득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쥐는 소리와 바로 문 앞에서 옷 스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누군가 역시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물쇠 바로 옆에 서서 그가 밖에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안에서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댄 채 밖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숨어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몸을 일부러 움직이며 큰 소리로 뭐라고 종을 걸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종을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하고 안정감 있게 조금 더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울렸다. 나중에 이때의 일을 상기할 때마다 이 순간은 선명하고 또렷이 그리고 영원히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사고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져서 감각이 거의 없었던 그때 자신의 어디에서 그런 교활함이 생겨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뒤 빗장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전처럼 문이 빠끔히 열리며 다시 두 개의 예리하고 의심이 많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보았다. 이때 라스콜니코프는 당황하여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그는 그들 둘만이 있다는 데 대해 노파가 겁을 먹을까봐 두려웠고 또 자신의 모습이 노파의 의심을 북돋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노파가 문을 다시 닫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쪽으로 획 잡아당겼던 것이다. 이를 본 노파는 문을 닫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물쇠가 있는 문고리를 꼭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문과 함께 그녀를 계단 어귀로 끌어낼 뻔했던 것이다.
그녀가 문 밖을 막고 서서 그를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것을 보자 그는 그녀를 밀치듯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놀라 펄쩍 뛰며 뭐라 말을 하려 했으나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알류나 이바노브나. 그는 되도록 태연하게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갈라지며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물건을 가져왔어요. 저쪽 빛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군요. 그녀를 내버려 두고 그는 허락도 받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그의 뒤를 쫓아왔다. 그녀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은 누구요? 뭘 원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알류나 이바노브나.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여기 지난번에 약속한 전당품을 가져왔어요. 그는 그녀에게 전당품을 내밀었다. 노파는 전당품을 본 다음 불청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심술궂고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를 주의 깊게 노려보았다. 1분가량이 흘렀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어떤 조롱의 빛 같은 것이 번뜩이자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당황해서 두려움마저 느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노파가 30초 정도 계속해서 그를 노려본다면 주랭랑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꼭 모르는 사람처럼? 그는 갑자기 분노를 느끼고는 다시 이런 말을 내뱉었다. 마음에 들면 잡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다. 노파는 정신을 차렸다. 손님의 단호한 말투가 아마도 그녀를 안심시킨 것 같았다. 아니,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가? 젊은이도 참. 이게 뭐요? 그녀는 전당품을 보면서 물었다. 은재 담뱃값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창백하지? 손도 떨고 있는데 감기라도 든 건가? 오한이 나서 그래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별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창백해지지요. 그는 겨우 띄엄띄엄 대답했다. 다시 힘이 쑥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대답은 그럴듯해 보였고 노파는 전당품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라스콜리니코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손으로 전당품 무게를 가늠했다. 물건은 담뱃값이에요. 은재입니다. 보세요. 어쩐지 은재는 아닌 것 같은데 지독하게도 쌌구먼. 그녀는 꾸러미를 풀려고 애쓰며 빛이 들어오는 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도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를 내버려둔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는 외투의 단추를 끌어서 도끼를 올가미에서 벗겨냈으나 아직 완전히 꺼내들지는 못하고 옷 밑에서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그의 양손은 무서울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자기 손이 매 순간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도끼를 꺼내다가 놓칠까봐 두려웠다. 갑자기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왜 이렇게 꽁꽁 싼 거요? 노파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불만스레 소리쳤다. 이제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도끼를 완전히 빼든 다음 양손으로 지켜들어 정신없이 거의 힘도 주지 않은 채 반사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향해 도끼불을 내리쳤다. 처음에 그는 거의 힘을 주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단 도끼를 내리치자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올랐다. 노파는 항상 그렇듯이 맨머리였다. 흰머리가 많이 섞인 금발에다 숱이 적은 그녀의 머리털은 평상시대로 기름이 발린 채 쥐꼬랑지처럼 따여서 그녀의 뒤통수에 삐죽 튀어나온
뿔빗으로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키가 작았으므로 타격은 정확히 정수리에 가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극히 약한 소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간신히 두 손을 머리 쪽으로 쳐들었지만 이내 마루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손에는 아직도 전당품을 쥐고 있었다. 이때 그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정수리를 향해 도끼날을 내리쳤다. 엎어진 잔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피를 왈칵 쏟으며 그녀는 고개를 위로 젖히고 벌렁 뒤로 낮아빠졌다. 그는 뒤로 물러나 노파가 쓰러지도록 자리를 내어준 다음 곧바로 노파의 얼굴 위에 몸을 굽혔다. 그녀는 벌써 죽어 있었다. 눈은 마치 튀어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부릅뜬 채 이마와 얼굴은 온통 주림이 잡혀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도끼를 시체 옆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흐르는 피에 손을 적시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얼른 그녀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번에 열쇠를 꺼냈던 바로 그 오른쪽 주머니였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되찾았다. 이성의 혼미나 현기증은 이미 없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주의 깊고 조심스럽기까지 했으며 계속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곧 열쇠를 꺼낼 수 있었다. 그때처럼 모든 열쇠는 쇠로 된 한 개의 연결고리에 걸려 있었다. 그는 즉시 열쇠의 꾸러미를 가지고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아주 좁은 침실에는 성상들을 둔 커다란 틀이 벽에 걸려 있었다. 다른 쪽 벽면에는 깨끗하고 큰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비단 조각을 기워 만든 소미불이 깔려 있었다. 또 다른 벽에는 서랍장이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서랍장에 열쇠를 집어 넣으려다가 열쇠 꾸러미에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곧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이 모든 일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불안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노파가 아직 살아있으며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열쇠와 서랍장을 버려두고 그는 다시 시신으로 달려가 도끼를 집어들어 다시 한번 노파 위로 손을 치켜들었지만 내리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몸을 굽혀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그녀를 살펴보니 두개골이 끼어져서 거의 옆으로 뒤집혀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그는 만져보고 싶었지만 손을 거뒀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명백했던 것이다. 그동안 피는 흘러넘쳐 웅덩이를 이뤘다. 그는 문득 노파의 목에 끈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잡아당겨 보았으나 끈이 굵어서 잘 끊어지지가 않았고 게다가 피에 젖어 있었다. 그는 끈을 노파의 가슴에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무언가에 걸려서 방해가 되었다. 참대 못해 그는 도끼를 시체에 휘둘러 끈을 자르려고 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렵사리 손과 도끼를 더럽혀 가면서 몸에 도끼를 대지 않고 2분 동안 번거로운 작업을 한 끝에 끈을 잘라냈다. 과연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지갑이 있었던 것이다. 끈에는 삼나무와 동으로 된 십자가 2개와 그 밖에 범나무로 만든 성상이 걸려 있었다. 이런 것들과 함께 테두리에 철장식과 고리가 달린 기름때에 찌든 작은 양피 지갑이 걸려 있었다. 지갑은 불룩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십자가를 노파의 가슴 패기에 던진 뒤 이번에는 도끼를 들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바삐 서둘러 열쇠를 잡고 다시 그것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왠지 모든 게 시원치 않았다. 열쇠들이 자물통과 맞지 않았던 것이다. 손을 떨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실수를 했다. 예를 들면 열쇠가 틀려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같은 것을 밀어놓고만 있었다. 갑자기 그는 생각이 났다. 다른 작은 열쇠들과 함께 달랑거리고 있는 톱니 모양의 큰 열쇠는 서랍장의 열쇠가 아니라
어떤 괴의 열쇠임에 틀림이 없고 그 괴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랍장을 버려두고 재빨리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 노파들이 괴를 대개 침대 밑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과연 그랬다. 침대 밑에는 길이가 1아르신이 넘고, 여기서 미터법 시행 이전 러시아의 길이 다니는 1아르신인데 1아르신은 71.12cm입니다. 1m 간다는 거죠. 침대 밑에는 길이가 1아르신이 넘고 불룩한 뚜껑을 붉은색 양피로 덮어 못으로 쭉 박아둔 커다란 괴가 놓여 있었다. 톱니 모양의 열쇠는 이 괴에 꼭 맞아서 괴가 열렸다. 맨 위에 하얀 시트 아래로 붉은 안감을 댄 토끼털 외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비단 옷과 목도리가 있어 보였고, 더 깊은 곳에는 너저분한 옷가지들만이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피로 얼룩진 손을 붉은 안감에 닦으려고 했다. 붉은색이니까 피가 눈에 띄지 않을 거야. 이런 판단이 섰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세상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는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그러나 그 옷가지들을 조금 걷어내자 모피 외투 아래에서 곧 금시계가 튀어나왔다. 그는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옷가지 사이사이에 정말로 금붙이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물건들은 기한을 넘겼거나 넘기지 않은 전단품이 틀림없었다. 거기에는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과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어떤 물건들은 상자 속에, 어떤 것은 그냥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2장의 종이로 포장되어 끈으로 묶고 있었다. 그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상자와 포장들을 열어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것들을 바지와 외투의 주머니 속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집어넣을 여유는 없었다. 갑자기 노파가 죽어있는 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손을 멈추고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사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가 잘못 들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벼운 비명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혹은 누군가 간헐적으로 낮은 신음소리를 내다가 소리를 멈춘 것 같기도 했다.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이 2-3분간 지속되었다. 그는 괴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겨우 숨을 몰아쉬며 기다리다가 벌떡 일어나 도끼를 쥐고 침실 밖으로 나가보았다. 방 한가운데는 리자베타가 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서서 넋을 잃은 채 살해당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통 백지장처럼 질린 모습이 소리를 지를 힘마저 없어 보였다. 뛰쳐나온 그를 보자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다. 그녀는 손을 들고 입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천천히 그를 피해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뚫어질 듯 그를 쳐다보았으나 여전히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숨이 막혀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도끼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애원하듯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놀랐을 때 자신을 놀라게 한 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 가련한 리자베타는 너무 순박하고 학대를 당해 항상 겁에 질려 있었으므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도끼가 바로 그녀의 얼굴 앞에 들려져 있는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은 가장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왼손을 약간 쳐들었으나 그것도 얼굴보다 훨씬 아래쪽이었다. 그 다음 그녀는 상대방을 밀쳐내는 듯 그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다. 타격은 정확히 두개골에 가해졌다. 도끼날은 금방 윗이마를 지나 거의 정수리까지 그녀의 머리를 쪼개버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라스콜니코프는 너무 당황하여 그녀의 보따리를 들었다가는 다시 던져버리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공포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특히 이 예기치 못했던 두 번째 살인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만일 이 순간 그가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즉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곤란하고 절망적이며 추악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이때 그가 여기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이보다 더한 악행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즉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수하러 갔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신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혐오감은 매 순간 그의 내부에서 끓어오르며 자꾸만 자라갔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궤 옆은 고사하고 방 안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죄와 벌 소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죄의 부분입니다. 죄와 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죠. 네, 성경에서 죄의 원인, 즉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기원되는가? 죽음의 기원이 무엇일까? 죽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통찰입니다. 라슬코닐코프도 그 누구의 죄성 때문에, 라슬코닐코프는 이 알려나 이브나브나를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해서 악을 제거하면, 어둠을 제거하면 빛이 올 줄 알았죠. 그 죄로부터 죽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자기도 죽지만 자기 죄로 남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면 죽음의 뿌리는 죄이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수대교에서 쓰러졌던 그 사람들,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졌을 때 돌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죄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많아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군가의 죄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수대교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5개만 넣고 5개 빼먹은 사람의 죄, 횡령죄. 삼풍백화점 콘크리트 할 때 시멘트를 일정 부분 10포대 넣어야 되는데 5포대만 넣고 5포는 빼먹은 죄, 그 누군가의 횡령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도 라스코닐코프가 이 알리나 이브노브나의 이 행위가 정말 없는 사람,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 가난한 자의 돈을 퉁쳐먹는 이 알리나 이브노브나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악을 제거를 하면, 어둠을 제거하면 빛이 생긴다고 했는데 과연 빛이 생겼을까요? 그것이 이 죄와 벌의 과정에 놓여 있는 벌에 대한 측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아주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은 그때그때 이제 생각이 나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죄와 벌에서 죄라는 이중살인, 뜻하지 않은 이중살인, 죄는 죄를 부른다, 죽음은 죽음을 부른다는 또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행복합니다.